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의가 이제 온라인 강의가 어느덧 세 번째 강의로 이어지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자, 무슨 내용을 배우느냐?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항에서 이제 그 안팎의 어려움에 처한 조선이라는 주제로 이제 수업을 했더라면, 이번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는 조선의 개항과 개화 정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역사 수업에 들어와서 퀴즈를 안 푼 친구들이 많은데 퀴즈를 빨리 풀어야 여러분들 출결 사항이 이제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강의가 편성된 날로부터 토 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째 밤 12시가 출결의 이제 기준 날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강의를 듣고도 아직 퀴즈를 풀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꼭 좀 퀴즈를 풀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강화도 조약의 체결 과정과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입니다. 이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 학습 목표를 이제 우리가 아는 차원에서는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불평등하게 맺은 조약이다. 좀 잘못된 조약이었다. 라는 점까지만 일단은 아시면 되고요. 자, 이 강화도 조약이 어떤 식으로 체결이 됐고 또 그 내용에 도대체 어떤 부분이 불평등한 부분이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과 이에 대한 반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상님들도 이 조선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화 정책을 이제 어떻게 추진을 했고 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떤 식으로 반대를 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그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강화도 조약이란 건 어떤 거냐? 이 강화도 조약이란 걸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화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근대화. 자, 근대화라는 게 뭐냐? 근대화라는 거는 조금 이제 이 사전적으로 내용을 풀어보자면은 정치, 또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인간 생활의 전반이 전 시대에 비해서 크게 변화되고 개선되는 과정을 근대화라고 합니다. 근대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근대화가 뭐냐면은 전 근대적 근대화 되기 이전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음, 보리밥에 보리밥에 그리고 김치만 먹었다면은 이제 근대화가 되면은 사람들의 이 살림살이가 상당히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쌀밥에 어, 고깃국을 먹게 되는 게 근대화다.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는 교무실에 가보면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다 손으로 써서 시험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뭐 다 컴퓨터로 이제 작업을 해서 시험 문제 내고, 교무실에 가면 선생님들마다 다 컴퓨터가 다 개별 컴퓨터가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세상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수업도 듣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손으로 시험 문제를 내던 게 전 근대적 사회였다면은 이제 컴퓨터로 다 시험 문제를 내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듣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교육의 어떤 방식이 크게 한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근대화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조선의 이제 근대화, 자, 이 근대화의 이제 출발은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을 갖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요 사건이란 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운요 사건이 뭐냐? 자, 운요 사건은 이 운요라는 게 일단은 배 이름이에요. 우리 영만호,
뭐 태풍호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에다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운요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운요 사건이란 게 이제 어떤 것이냐? 이 운요호는 일본 배예요, 일본 배. 근데 일본도 이제 이 19세기 중반에 근대화에 성공을 하면서 어, 좀 신식 서양식 배를 이제 들이고자 영국에다가 이 배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이 배 제조를 부탁을 해서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배 중에 하나가 이름이 이제 운요인데요. 이 운요 사건이 뭐냐? 자, 일본 사람들이 운요라는 이 배를 타고는 이제 부산 앞바다로 이렇게 건너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얼쩡얼쩡 대다가 한번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여기가 이제 부산이 되겠죠, 그렇죠? 요 부산 앞바다에서 이제 얼쩡얼쩡 운요가 되다가 이렇게 남해를 거쳐서 이렇게 서해로 올라와 가지고 여기가 이제 우리 그 한강이 한강, 한강이면은 요 한강이 이제 하류에 강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강화도 쪽으로 이제 이 운요가 기어 들어온 거예요. 얘네가 와가지고는 이제 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해양을 막 측량을 합니다. 어디가 튀어나온 곳이고 어디가 들어간 만이고 이런 걸 막 측량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강화도를 지키고 있던 우리 조선군이 물어봤겠죠. 야, 니들 뭐야?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운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조선군이 이제 이 운요를 향해서 발포를 해버립니다. 포를 쏴버렸어요. 자, 발포를 하자 이 운요에서는 왜 발포를 했냐라는 이제 이 책임을 물으면서 조선군과 이 운요 간에 이제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우리 측이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운요가 이제 강화도 일대에서 한번 이 승리한 다음에 강화도 바로 이제 옆에 있던 오늘날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이 영종도라는 섬에 가가지고 약탈과 방화를 일삼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간 사건이 운요 사건이에요. 그럼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운요 사건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죠? 예, 일본이 가해자가 되고 우리 이제 조선의 백성들이 명백한 피해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에 1876년에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피해자고 조선 니네가 가해자다. 이유인즉슨 자신들은 평화로운 목적을 가지고 조선의 이제 해안을 한번 측량해 보기 위해서 그냥 방문했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조선 수군이 발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응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소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명백히 본인들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먼저 공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게 됩니다. 좀 황당하죠, 그렇죠? 본인들이 먼저 와서 이제 얼쩡대니까 우리 이제 조선군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건데 애초에 남의 나라 바다로 침범해 들어온 것은 일본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발포했다고 해서 이제 일본이 자신들이 피해자고 우리 조선에게 사과를 요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일본과 맺게 된 것이 바로 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을 맺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조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는 안 된다. 아니다. 이제라도 개방해서 저들로부터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과적으로 강화도에서 우리가 일본과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맺을 때도 조금 뭐랄까 상당히 일본이 나빴던 점이 강화도 조약을 이제 맺기 위해서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어요. 근데 일본이 그때 당시에 조약을 맺을 때 그 강화도 앞바다에다가 본인의 그 함선을 정박시키고 거기서 대포를 연속해서 막 발포를 합니다. 왜 대포를 발포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우리 측 이 조약을 맺으러 온 대표단이 물어봤겠죠. 왜 남해 바다 앞에서 배를 저렇게 정박해 놓고 포를 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답변이 무엇이냐? 오늘은 일본에 경축할 수 있는 어떤 국가적 경축일이기 때문에 저 대포는 그것을 축하하고자 하는 대포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대포를 쏜 이유는 강화도 조약을 맺음에 있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약으로 체결이 되도록 우리 조선의 관료들을 압박하고 위협하고자 포를 쏜 것임에 틀림없던 거였죠. 저들이 저렇게 포를 쏘면서 협박을 하는 모양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이제 생각해낸 건 아니고요. 저거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개항을 당할 때 미국이 함포 외교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 일본 앞바다에 와서 포를 막 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월한 이제 무력을 보여주면서 시위를 하는 거죠. 너희들 우리랑 조약 맺지 않으면 우리가 대포로 가만두지 않겠어. 그게 이제 함포 외교 또는 반대로 말해서 포함 외교라고 하는데 일본이 이제 이 좋지 못한 방법을 배워서 우리에게 그대로 써먹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맺어진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강화도 조약은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냐? 자, 강화도 조약은 상당히 이 불평등하고 잘못된 조약이었어요. 이 잘못된 조약을 이제 우리가 맺게 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조상님들 바보라서 이런 조약을 맺은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운요 사건에 인해서 조선과 일본 중에서는 우리가 조선이 가해자가 돼버렸다는 점. 자, 아무래도 이 뭐 교통사고 나거나 뭐 폭력 사건이 벌어져도 가해자는 항상 피해자에게 조금 그 자신들의 이익을 내어놓고 좀 낮은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조선이 가해자였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이 강화도 조약은 처음으로 맺어본 근대적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얼마나 강제성을 갖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조약인지를 우리 조상님들이 잘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약의 중요성을 좀 우리가 간과했다. 경시했다. 그런 게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 이유인데요. 자, 강화도 조약.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로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이 딱 밝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자주국이 뭐냐면은 조선은 스스로 주인인 국가라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제일 먼저 밝히고 있는 게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조선이 자주국이다, 조선이 스스로 주인인 나라다라고 밝히면은 그게 왜 우리에게 불리한 걸까요? 왜 일본에게 유리하고 불평등한 조약이 되는 걸까요? 자, 일본이 조선이 자주국이라고 강화도 조약의 1조에 밝혀둔 것은 우리 조선을 그만큼 대우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 조선은 역사적으로 항상 중국으로부터 많은 간섭을 받던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 우리 조선을 털어먹으려면 중국의 간섭으로부터 우리 조선이 벗어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중국의 간섭에 이제 뭐 관계없이 조선을 마음대로 이제 막 이제 약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1조에 조선은 일본과 동등한 자주국이다라고 밝혀둔 것은 우리 조선의 권리를 그만큼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 조선 너희 중국의 속국이 아니야? 중국으로부터 간섭받을 필요가 없는 국가야? 자, 그거 밝혔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조선 너희를 털어먹어도 중국이 거기다 간섭해서는 안 돼! 라는 걸 밝혀두는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의 1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 자, 강화도 조약에서는 기존에 개항되어 있던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합니다. 이것이 어디와 어디냐면은 인천과 우리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인천이죠. 그 저기 북한에 있는 원산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 두 곳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을 합니다. 이제 일본과 그만큼 일본인들도 더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일본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신문물이 쏟아져 들어올 것은 이제 자명한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일본은 치외법권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자, 치외법권이 뭐냐? 자, 우리나라 땅에 와서 범죄를 저지른 일본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당연히 어느 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부산이나 인천이나 원산 등의 이러한 개항 지역에 들어와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조선의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범죄를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알아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치외법권이라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자주권을 빼앗긴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해안 측량권을 허용합니다. 해안 측량권을 허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일본 선박이 마음대로 와서 우리나라 해안을 망원경과 여러 가지 측량 장치를 통해서 보고는 지도를 그리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일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해안을 측량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나중에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명확한 지도가 있다면 어디가 뭐 튀어나온 곳이고 어디가 들어간 만이고 어디에 상륙하기가 좋고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가 발달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다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 침략에 더 편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우리 조선을 나중에 더 적극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해안 측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허용해 주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외에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어떠한 또 불평등한 내용들이 있었냐? 자, 일본의 엔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개항 지역인 부산이나 인천이나 원산에서는 이제 우리 조선의 화폐가 아닌 일본의 화폐인 엔화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런 개항 지역에서는, 개항된 항구 지역에서는 우리 조선의 화폐보다 일본의 화폐를 더 신뢰하게 된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 조선의 경제가 자연스럽게 일본의 경제에 복속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지금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여행을 가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 분명히 화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달러화를 쓸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이제 당시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비슷한 사정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나라 땅인데도 일본의 화폐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어떠한 불평등한 점들이 있었냐? 관세가 폐지되게 됩니다. 자, 관세가 폐지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원래 이제 국가 간에 서로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나라와 일본을 한번 갖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본의 어떤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들어올 때는 그 일본의 물품에다가 어떤 세금을 매깁니다. 그 세금의 이름이 바로 관세인데요. 이 관세를 폐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자, 자동차 산업이란 걸 갖고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이 좀 발전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차를 만들긴 만드는데 좀 품질의 수준이 떨어지고 또 자동차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발달해서 품질도 더 우수하고 자동차의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때 일본의 자동차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붙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 차를 살까요? 우리나라 차는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떨어지는데 일본의 자동차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습니다. 그럼 당연히 일본 차를 쓰겠죠. 사서.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동차는 계속해서 안 팔리게 되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발달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일본의 자동차만 계속해서 수입해서 써야 되는 그런 사정이 될 겁니다. 이때 관세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일본 자동차가 수입해 올 때 거기다가 관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 가격을 많이 비싸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일본 자동차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없으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는 품질 좀 별로지만 일본 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구나. 우리나라 차를 써야겠다. 써야겠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돈을 벌게 되고 그걸 다시 기술에 재투자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게 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관세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은 자국의 산업의 발전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 관세예요. 근데 관세를 폐지해 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조선은 어떤 근대적인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의 물품을 어떤 발전된 물품들을 일본의 것을 수입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그냥 산업을 포기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게 바로 이 관세 폐지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이런 걸 알았을까요? 잘 몰랐겠죠. 우리 조상님들은 국가 간의 교역이나 조약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거라는 걸 그때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외국과 맺게 되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누가 나쁘다?
물론 이제 뭐 누구는 이렇게 탓할 수 있죠. 우리 조상님들이 본인들이 맺었는데 어떻게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일본이 같은 이웃 나라였던 우리 입장을 봐주지 않고 본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조약을 아주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체결해 버린 거는 분명히 좋은 의도가 아니었고 잘못된 행동이다. 라는 거 우리가 한번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과 근대적 조약을 이제 맺고 개항을 하게 되자 그 뒤로 이제 다른 국가들과는 이제 줄줄이 사탕처럼 여러 이 조약들이 순차적으로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또 맺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그 뒤로는 영국, 독일, 러시아 등등 이제 이 서양의 강대국들과 열강들과 우리가 많은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 조상님들 참 무능하고 근대화를 위해서 한 것도 없고 그냥 바보처럼 이런 불평등한 조약이나 맺고 좀 한심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조국의 근대화,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조상님들도 알고 보면은 우리 조국,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바로 묶어서 뭐라 부르냐? 이분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개화파라고 부릅니다. 개화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게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 정책의 실시란 내용을 보게 될 건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개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박규수나 오경석 또 유홍기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한 거겠죠. 이분들은 일찍부터 서양 문물에 많은 관심이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청나라를 통해서 서양의 여러 선진 문물들을 이제 배워서 이거를 양반가의 젊은이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규수나 오경석이나 유홍기 같은 이런 분들 주변에는 항상 양반가의 젊은 자제들이 모여서 이들로부터 서양의 신식 문물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이 사람들을 묶어서 뭐라 불렀다? 그렇죠. 개화파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저렇게 개화파가 형성이 됐고 나중에 배우게 될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의 주역이었던 이 김옥균이라는 분도 당시에 양반가의 젊은 자제로서 이 개화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활동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개화파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 정부의 어떠한 개화 정책들이 이제 실시되게 되냐? 자, 정부의 개화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정부는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자, 이름이 좀 어렵죠? 통리기무아문. 자,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역사에 나오는 용어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풀어보면 별거 없어요. 한번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풀어볼까요?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통리기무아문, 통리기무아문, 통리기무아문 잘 안 외워져요. 근데 통리기무아문의 뜻을 풀어보면 이게 이해가 되면서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되게 됩니다. 자, 먼저 통리라는 뜻부터 살펴보죠. 자, 통리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이것을 통괄해서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통괄해서 관리한다. 무엇을? 자, 기무를. 기무라는 게 뭐냐? 기무라는 것은 기는 군사에 관련된 일, 무는 행정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럼 통리기무라는 것은 군사에 관련된 일과 군사와 또 행정에 관련된 일을 통괄해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군사와 행정을 통괄해서 다스리는, 종합적으로 다스리는. 자, 아문이 뭐냐? 아문이라는 거는 청나라에서 국가의 관청에 붙이는 명칭이 아문이에요.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 국방에 관련된 일을 하면 국방부, 또 외교에 관련된 일을 하면은 외교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청나라 스타일로 하면은 국방아문, 외교아문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면은 국가의 군사와 행정에 관련돼서 이걸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스리는 관청이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겁니다. 자, 조선 정부는 통리기무아문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전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니 흥선대원군은 분명히 통상 수교 정책에 거부한 입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통립기무함이라는 이 기관까지 만들면서 개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조금 이상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종 임금이 이제 왕이 오르게 된 게 1863년이었어요. 이때 12살의 나이에 고종 임금이 올랐는데 이 통리기무함은 이제 만들어지는 연도가 언제냐면 1880년입니다. 고종 즉위하고도 몇 년이 지났죠? 예, 17년이 지났죠. 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고종이 1863년 12살 나이로 즉위하고 10년 뒤인 1873년이 되면 22세가 됩니다. 22세 고종 어떤 생각했을까요? 맨날 아버지의 이제 그 밑에서 자기가 왕인데 아버지가 아버지 뜻대로 막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걸 보면서 나도 권력을 쥐고 내가 직접 정치하고 싶다. 왜? 이 나라의 왕이 누구니까? 나니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고종은 1873년에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 친정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대원군은 여러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서 권력을 내려놓게 됩니다. 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1873년에 대원군은 권력을 놓고 뒷방 늙은이처럼 이제 생활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뭐 그림이나 그리고 사람들이나 만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소일거리 하면서 지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1880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죠. 이때 이제 통립기무하문을 설치하고 개화 정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은 대원군의 뜻이 아니라 직접 정치를 하고 있는 고종과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비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종과 민비가 이미 권력을 잡은 지 세월이 꽤 지났기 때문에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해서 이제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했던 게 또 하나 뭐가 있었냐? 별기군이라는 걸 창설해요. 별기군. 자, 별기군이 뭐냐? 여러분들 그 2학년 때 배웠지만 조선시대 이제 군사 체계는 조선 후기에 가면 5군형 체계라는 걸로 가게 됩니다. 5군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식군인들이에요. 별기군은 뭐냐면은 이제 서양의 신식 소총과 서양의 신식 장비들 그리고 서양의 신식 이 군사 훈련법으로 무장한 군대가 별기군입니다. 별기군 뜻은 좀 웃긴데요. 별기군은 별 특별히 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별기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특수부대라고 해야 되나? 그게 별기군인 거죠. 근데 별기군 좀 웃긴 게 이 별기군은 전원이 다 장교예요. 별기군 인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 8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 80명 전부 다 양반 출신입니다. 양반 출신들로 해서 서로 양반이니까 누가 일반 병사를 하려고 안 하겠죠. 다들 양반인데. 그래서 별기군은 전원이 다 장교. 지금으로 치면은 최소 소령급부터 출발했던 군인이 바로 별기군입니다. 이 별기군은 이제 양반 자제들이다 보니까 다 이제 내노라는 집안의 자제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 대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별기군은.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구식군대가 13개월이나 급여가 밀렸어요. 자, 급여를 못 받았는데 별기군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주 비싼 봉급, 아주 고액 연봉자들이었어요. 고액 연봉에 좋은 무기, 아주 뭐 뛰어난 뭐 군복, 또 이들이 뭐 생활하는 장소도 아주 뭐 신식으로 잘 지어진 곳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구식군인들이 저 별기군을 보면서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되고 나중에 배울 이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던 군대가 이 별기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선 정부는 수신사라는 거를 파견을 해요. 수신사. 자, 수신사. 수신사가 뭐냐? 수신사는 일본에 파견되어서 일본으로부터 신식 물물을 이제 배워오라고 갔던 사람들이 수신사인데 수신사함이 이제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일본과 어떤 문물 교류를 했던 건 사실 수신사가 처음은 아니죠, 그렇죠? 그 이전에 통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왕조 때 통신사. 자, 근데 통신사와 이 수신사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통신사와 수신사는 둘 다 이제 통신사는 뭐 믿음으로 서로 소통한다라는 뜻이고 수신사는 믿음으로써 뭐 스스로를 갈고 닦는다 뭐 그런 건데 이 통신사라고 불리던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가 조선이 더 우월한 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다가 우리가 니네한테 뭐 하나 저기 가르쳐 줄게. 뭐 이런 이제 느낌이었다면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이제 명칭이 수신사로 바뀌게 되면서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일본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뭔가를 이제 배워와야 하는 그런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참 선생님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사실 그 일본이 이제 19세기 중반에 개항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물무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19세기 후반에 이제 맺게 됐는데 일본과 우리가 그 개화를 한 시기가 연도로 따져보면은 30년도 채 차이가 안 나요. 그 30년도 채 차이가 안 나는 그 기간에 좀 더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좀 늦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그 30년의 차이가 너무나 큰 이제 결과의 차이를 낳게 됐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제 아주 아시아의 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우리 이제 조선은 그런 일본으로부터 이제 수탈당할 그런 이제 위기에 처했게 되는 것. 상당히 쌤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리고 또 일본에 또 조사 시찰단이란 걸 보내서 조사 시찰단을 통해서 근대 문물을 또 배워오려고 했습니다. 자,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 둘 다 일본에 파견된 새로운 문물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파견된 그런 사람들이고요. 영선사는 뭐냐? 영선사는 일본으로 파견된 게 아니고 청나라로 파견된 고 이제 이 문물을 배워오고자 청나라로 파견된 사람들을 지칭하던 게 영선사였습니다. 그래서 수신사 또 조사 시찰단 요 두 개는 일본으로 간 사람들 그리고 영선사는 청나라로 간 사람들 이렇게 이제 파견을 해서 이제 신식 문물을 배워오고자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이제 우리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적지 않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의 근대화 움직임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던 사람들을 때 우리가 뭐라 부르냐? 아까 이제 개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개화파라고 본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정 척사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 위정 척사파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주장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퀴즈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 출결 사항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